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장 일을 하면서 이리저리 지역을 옮겨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일을 하던 중 소장과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일이 끝난 후 씻고 있던 사이에 숙소로 들어와 저에게 욕설을 하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전혀 방어를 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맞기만 했는데요. 얼굴 곳곳과 몸 곳곳에 피멍이 들고 이도 2개가 흔들렸습니다. 구타를 당하고 나서 정신을 차렸는데 소장은 나가고 없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는 쌍방폭행으로 처리했는데요. 진짜 저는 한 대도 때린 적이 없고 같이 일하는 숙소 옆방 사람들이 제가 혼자 맞는 것을 목격까지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소장에게 죗값을 제대로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이제 폭행 시비에 휘말리시게 되면서 좀 억울하게 쌍방폭행 혐의를 받고 계신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네, 뭐 저도 최근에 이제 노동 관련 사건을 한두 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 이제 이 일선 현장에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노동자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뭐 저도 뭐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제가 직접 하는 사건에 관련해서도 마음 아픈 사연인데 이 사건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나네요.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쌍방폭행이라는 말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그럼 쌍방폭행이 맞다면, 만약 뭐 쌍방폭행으로 인정이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쌍방폭행이라는 건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뭐 쌍방폭행이에요, 뭐 이렇게 많이 상담하시는데 그 법적으로 쌍방폭행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두세 사람이 공동 폭행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건 있지만 쌍방폭행이라는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쌍방폭행이라고 한다면 그냥 서로 때렸다는 거거든요. 치고받고 그냥 서로 싸웠다 이런 그러니까 뜻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걸 이제 일반적으로 예, 쌍방폭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게 그럼 쌍방폭행이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맞으신 분도 심지어 많이 문의해요. 쌍방폭행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억울하다는 미수를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항상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쌍방폭행으로 양쪽에 예를 신고를 해서 입건이 되는 거 그거하고 실제 처벌이 되는 건 달라요. 또 다르군요. 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전혀 억울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때린 이 사장도 나도 맞았다고 신고는 할 수 있죠, 당연히. 신고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물어보면 이게 쌍방폭행이랍니다. 이러면 이게 마치 쌍방폭행으로 나도 처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거고요. 정말 이 사장에 대해서 우리 질문자분은 전혀 폭행한 일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만약에 상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 소장에게 어떤 형사처벌 가해질 수도 있는 걸까요? 네, 물론입니다. 실제로 뭐 이 사안이 정말 맞다고 한다면 그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까 당연히 뭐 처벌을 받을 거고요. 근데 합의를 만약에 한다. 폭행죄는 전제하에 제가 볼 때는 상해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해죄는 좀 다른 문제고 폭행죄인데 합의를 했다고 하면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기 때문에 따로 처벌은 좀 어렵게 됩니다. 다만 뭐 이 정도가 심해서 상해죄라고 한다면 합의를 하신다고 해도 그 사장은 분명 처벌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런 형사적인 처벌과는 또 별개로 뭐 정신적인 위자료와 치료비 같은 거 손해배상 청구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 형사 절차에서 따라오는 걸로 그 형사적 어떤 절차의 결과물로서 이제 민사 손해배상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뭐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나중에 별도로 이제 민사 소송을 통해서 이 진료비 또 위자료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또 뭐 형사와 사건도 그렇고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래도 그렇고 결국 증거가 중요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CCTV 같은 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동료의 증언, 진술 같은 것으로 충분한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좀 뭐 폭행이라는 게 워낙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뭐 진단서나 CCTV 이런 거 외에는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마침 뭐 주변 동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이 있다든지 하면 이 목격자가 진술해 줄 수 있는 경우 좀 충분히 보강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아무리 이런 CCTV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해도 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뭐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는다거나 그냥 길 가다가도 이런 폭행 시비에 누구나 휘말릴 수도 있는 건데 만약 내가 정말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사장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법적인 절차에서는 증거가 우선이니까요. 일단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하면 바로 이제 진단서 같은 거를 발급을 받으시는 게 좋고
좋고요. 바로 병원에 가셔서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그 목격자들이 있다고 하면 이 관련해서 좀 진술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는 CCTV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차량에 블랙박스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뭐 주변에 차가 세워져 있는 경우에 우연치 않게 거기에 이제 찍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저도 좀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러니까 뭐 가능할 수 있다면 모든 게 가능하진 않겠지만 그런 주변에 혹시 세워져 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좀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좀 꼼꼼하게 알아보고 내가 내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증거, 이런 억울한 일 당하실 경우에도 당황하시기보다는 좀 차근차근 관련 목격자 진술 확보하시고 주변에 CCTV 같은 거 확인하시는 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